시니어 감동대작 어머니의 마지막 송편. 어머니, 올해는 송편 빚지 마세요. 사서 갈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심했다. 그 한마디가 훗날 내 50년 세월을 통째로 보상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70평생을 부엌에서 보낸 나는 차마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1장. 내 이름은 어머니, 살아있는 유물.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낡은 몸빼 바지 허리춤에 눅눅하게 멈춰섰다.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토랑국김은 60촉 백열등 불빛 아래서 내 희미한 영혼처럼 아른거렸다. 기름을 흠뻑 두른 프라이팬 위에서는 노릇한 동태전이 내 속처럼 타들어가며 고소한 비명을 질러댔다. 명절 전날의 부엌은 나에게 늘 외로운 전쟁터였다. 올해로 72, 박복래. 내 이름 석자는 녹슨 문패와 빛바랜 졸업앨범 속에나 박제된 유물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작은 며느리에겐 어머님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다. 어머님, 간 좀 봐주세요. 제 입에는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작은 며느리 혜숙이 마지못해 일어서며 말했다. 30분 전에 내가 간을 완벽하게 맞춰 넘겨준 고사리나물 무침이었다. 혜숙의 싱거운 것 같다는 말은 이제 레퍼토리처럼 익숙했다. 어머님 손맛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드셨다는 뜻을 품은 예의 바른 타박.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으면 되지 않니? 내 살림인데 내 입에 맞춰야지. 뭘 그걸 늙은 나한테까지 와서 물어본다냐. 결국 벼르고 벼르던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혜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소금통을 들고 돌아섰고 그 서운함이 묻어나는 뒷모습 위로 작은 아들 영수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엄마, 또 왜 그래? 사람 무한하게. 우리 혜숙씨, 명절마다 내려와서 고생하는 거 몰라. 고생. 그래, 고생이란 단어는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전유물이 되었다.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수십 가지 나물을 삶고 탕을 끓이고 밤늦도록 전을 부치는 나의 노동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어쩌다 부엌에 들어와 나물 몇 번 뒤적이고 가는 며느리의 수고는 온 가족이 알아주고 위로해야 하는 특별한 고생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서운함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명치 끝을 꽉 눌렀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랬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운함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속 좁고 의존적인 늙은이의 투정으로 전락할 뿐이라는 것을 기나긴 세월 속에서 뼈저리게 체득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묵묵히 동태전을 뒤집었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내 존재의 냄새가 되어온 집안에 스며들었다. 2장. 무너진 꿈, 며느리의 눈물. 추석 당일 아침, 차례상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 하얗게 센 밤과 맞바꾼 결과물이었다. 지방을 쓰고 절을 올리는 두 아들의 뒷모습은 듬직했다. 까까머리 교복을 입고 내 속을 썩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 녀석들의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직장인이 되었다. 세월은 나만 비껴가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갔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 식사가 시작됐다.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아주버님,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차 보셨어요? 완전 대박이래요. 그래? 그거 얼마쯤 하더냐? 나도 차 바꿀 때가 됐는데. 혜수가, 너 친구 딸은 이번에 시집 간다며. 우리 미니도 좋은 짝 만나야 할 텐데. LA 갈비를 뜯고 잡채를 입에 넣으면서도 그들의 눈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이 밥상을 위해 꼬박 이틀을 허리 별날 없이 보낸 늙은 어미의 노고는 그들의 대화 속 가십거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나는 밥 한 숟갈을 억지로 넘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내가 왜 일어나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빈자리를 향해 손을 뻗어 멀리 있던 나물 접시를 끌어당길 뿐이었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꼭 내 신세처럼 처량했다. 그때 해숙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다. 넌 앉아서 과일이나 더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매번 죄송해서. 해숙은 내 손에서 고무 장갑을 빼앗아 들었다. 그러고는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해숙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해숙의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하얀 사기 그릇 위로 툭툭 떨어졌다. 너 왜 우는 거냐? 내가 아까 뭐라고 해서 그래? 내 물음에 해숙은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님, 흑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희 가게 다음 달에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작은 아들 내외는 몇 년 전 퇴직금과 대출금을 몽땅 털어 작은 카페를 차렸다. 그것이 부부의 꿈이자 노후 대책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가. 그게 무슨 소리냐? 장사 잘 된다고 자리 잡았다고 하지 않았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손님은 없고 월세 내기도 버거워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저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해숙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는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다. 3장. 차가운 현실. 매정한 큰아들. 그날 저녁 집안은 초상집처럼 고요했다. 나는 큰아들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뜬구름 잡는 동생과는 달리 일찍이 기술을 배워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제법 자리를 잡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의 영철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어머니, 걔들이 지금 제정신이에요? 또 사고 쳤어요? 자기들 망한 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내 동생 아니냐? 당분간만이라도 너희 집에 들어가 살게 해주면. 어머니는 평생 그러셨어요. 평생 그 인간 뒤치다꺼리만 하셨잖아요. 걔 대학 등록금 대주느라 아버지 유산 거의 다 쓰시고 사업한다며 말아먹은 돈 수습해 주시느라 마지막 남은 땅까지 파셨잖아요. 이제 저희한테까지 손을 벌리게 하세요? 영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가 서려 있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평생 아픈 손가락인 작은 아들을 더 돌봤다. 제 앞가림을 잘하는 큰아들은 늘 내 걱정의 뒷전이었다. 그것이 큰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박탈감을 주었을지 나는 이제 와서야 희미하게 짐작할 뿐이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저희 못 도와줘요. 재수 씨랑도 이미 얘기 끝난 일이에요. 영순애는 영순애가 알아서 해야죠.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이제 어머니 그늘 노릇 그만하고 싶어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다. 어머니 그늘 노릇. 그 말이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나는 아들에게 그늘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 내리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한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다른 자식에게는 상처를 주고 만 셈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다. 4장. 마지막 재산. 어머니의 결단.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에서는 작은 아들 내외의 억눌린 흐느낌과 한숨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결국 돈이었다. 내가 돈이 있었다면 작은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큰아들이 저렇게 모질게 등을 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돈 그래, 돈이 있어야 한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다. 먼지 쌓인 괴짝 안에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시계와 빛바랜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꼬깃꼬깃한 비단 주머니에 쌓인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몰래 푼푼히 모아온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다.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고 새벽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아번 돈. 내 땀과 눈물이 차곡차곡 쌓인 세월의 기록이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읍내 농협으로 향했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1시간이 천년처럼 길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통장을 내밀자 젊은 은행원이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이거 다 찾으시려고요? 5천만 원인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냥 빨리 내주기나 해요.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잠시 후 두툼한 돈 봉투가 내 손에 쥐어졌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금이었다. 그 묵직한 무게가 내 남은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이 종이 뭉치가 내 아들들의 망가진 인생을, 갈라선 형제의 우애를, 내 남은 삶의 평화를 사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렀다. 그리고 햅쌀과 솔잎, 깨와 꿀을 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씻지도 않은 채 부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5장.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송편. 어머니, 이건 왜?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깬 해숙이 내 모습을 보고 물었다. 송편. 너희들 그냥 보낼 수 없잖니. 이거라도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며 반죽을 치댔다. 뜨끈하고 말랑한 반죽의 감촉이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아주 조금은 녹여주는 듯 했다. 해숙은 내 옆에 말없이 앉아 송편을 빚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송편을 빚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기 안에서 하얀 송편들이 우리 눈물처럼 탐스럽게 익어갔다. 자, 이거 받아라. 나는 막 전엔 송편 한 접시와 함께 품에 안고 왔던 돈 봉투를 해숙에게 내밀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걸로 급한 불 먼저 끄고 생활비도 보태 써라. 그리고 이걸로는 어림도 없겠지만 다시 시작할 발판이라도 마련해보거라. 어미가 돼서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해숙은 돈 봉투와 송편 접시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끝내 돈 봉투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영수와 손주까지 방에서 뛰쳐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영수는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에 대한 후련함보다는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저물어간다는 처절한 허무함이 더 컸다. 6장. 텅 빈 집, 찾아온 아들. 그로부터 며칠 후 작은 아들 내외는 죄송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남기고 집을 떠났다. 횡하게 빈 집에는 지독한 적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었다. 이제 내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굳게 닫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힘없는 걸음으로 문을 열자 그토록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던 큰아들 영철이 서 있었다. 영철은 며칠 새 헬쑥해진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튼튼해 보이는 서류 봉투였다. 어머니, 이거. 영철은 쭈뼛거리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냐? 영순의 가게, 제가 인수했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동생이라면 치를 떨던 녀석이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화 끊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다음 날 영수 가게에 몰래 찾아가 봤어요. 걔는 텅 빈 가게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우리 둘 키우느라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사신 거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동생이 미운 것만 생각했지 그런 동생 때문에 평생 속 끓이며 사실 어머니 생각은 못했어요.
영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 제가 다 해결했어요. 월세는 영수가 앞으로 저한테 매달 갚는 걸로 하고 기술도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결해서 제대로 배우게 하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뜬구름만 잡고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걔도 이제 가장인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7장. 어머니, 이건 어머니 돈입니다. 이야기의 반전. 그런데 어머니 영수한테 주셨다는 돈 얼마 주셨어요? 내전 재산이다. 5천만 원. 내 대답에 영철의 표정이 순간 무섭게 굳어졌다. 그는 잠시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재수씨, 나야. 그래, 지금 어머니 댁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영철은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는 내 앞에 내려놓았다. 수화기 너머로 작은 며느리 혜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버님, 재수씨, 내가 전에 말했던 거 이제 어머니께 사실대로 다 말씀드려. 네. 하지만 괜찮아. 이제 때가 됐어. 어서. 잠시 머뭇거리던 혜숙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그날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님께 매정하게 전화 끊으신 바로 그날 밤에요. 혜숙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나에게 전화를 끊은 직후 영철은 혜숙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서 분명 마지막 남은 돈이라도 주려고 하실 거다. 일단은 그 돈을 받아라. 영수가 정신을 차리려면 어머니의 그 마음을 직접 봐야만 한다. 하지만 그 돈은 절대 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가게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돈 주셨을 때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어머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속여야 한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저희 때문에 그런 희생까지 하시게 만든 저희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내 희생은 진심이었지만 그 희생의 무대를 만든 것은 바로 내 큰아들이었다. 동생을 돕되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교훈으로 사용하여 철들게 하려 했던 아들의 깊은 뜻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져온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내가 며칠 전 은행에서 찾아왔던 바로 그 돈 봉투였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돈입니다. 영철은 그 돈 봉투를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영수한테서 다시 받아왔어요. 어머니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 제가 어떻게 쓰게 둬요. 이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에요. 다시는 자식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고 피눈물 흘리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그늘이 되어드릴게요. 나는 아들이 쥐어준 돈 봉투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차갑고 묵직했던 돈뭉치가 아들의 체온이 더해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물이 되어 있었다. 8장. 비로소 시작된 진짜 추석. 그 후 첫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을 며칠 앞둔 날 작은 아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올해는 송편 빚지 마세요. 사서 갈게요. 예전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 말의 온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어머니 이제 고생시키기 싫어서요. 대신 형이랑 저랑 혜숙이랑 다 같이 가서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쑥송편으로 사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저 기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형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될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영수의 씩씩하고 건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추석 당일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했다.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모두 모여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둘이 제잘거리며 전을 부쳤고 아들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깎으며 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밤을 골랐다. 식탁 중앙에는 아들들이 사온 예쁜 쑥송편이 놓여 있었다. 나는 송편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향긋한 쑥 내음과 달콤한 꿀, 고소한 깨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것은 내가 평생 먹어본 송편 중에 가장 달고 가장 따뜻한 맛이었다. 나는 더 이상 연기자욱한 부엌에 홀로 갇힌 늙은 유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중심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박복래였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가을 햇살이 내 주름진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내 인생의 진짜 추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다.